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나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매화가지를 스치고 찬바람이 다소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우리 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문소리를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얌전하게 머리를 묶은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울컥했어요. 낯선 사람이 내 식구가 된다는 건 늘 묘한 감정이지요. 그 어린아이가 두 손을 모아 인사하던 모습, 부드럽게 미소 짓던 얼굴, 그게 내 며느리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22살이었습니다. 한창 꿈꾸고 싶을 나이에 시집살이를 택한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짠했습니다. 내가 잘해줘야지. 그래야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새벽 5시면 부엌에서 바가지 소리가 났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 부엌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전기밥솥에 김이 차오르는 소리. 그 모든 게 우리 집의 아침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부지런한 아이구나. 어느 날은 제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김이 나는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간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놀라서 말했지요. 얘야, 아직 새벽 5시밖에 안 됐어. 조금 더 자도 돼.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제가 그 전에 밥상 차려야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제 옆에서 말없이 집안을 챙겼습니다. 창문 틀에 먼지가 쌓일 새가 없었고 아이 아버지 셔츠는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더 공손하게 했습니다. 명절 때면 친척들이 와서 꼭 한마디씩 했지요. 형수님, 며느리 참 잘 들이셨어요. 요즘 저런 애 보기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복이죠.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그 아이만큼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지만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고맙고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론 늘 마음 한구석이 걸립니다. 그 아이는 아무리 봐도 속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보여서 물어봐도 괜찮아요. 어머니, 전 정말 좋아요. 항상 그 대답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오래된 세대라 그런지도 모르겠지요. 우리 때는 힘들어도 참는 게 미덕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잦았어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든 저녁, 며느리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투가 어쩐지 떨려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를 고쳐 앉자 며느리가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가졌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렇게 어린 며느리인데 이제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들어왔구나. 그 말을 하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온기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한결 더 아꼈습니다. 무거운 짐은 대신 들고 음식 냄새가 심할까 싶어 반찬도 신경 써서 만들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오히려 말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전 집안일 하는 게 좋아요. 몸을 움직여야 기분이 풀려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몸 상하면 안 돼. 아이는 어쩌고. 하지만 며느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질 때 나는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눈물로 그 아이를 품에 안았고 나는 그 곁에서 손을 덜덜 떨며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피곤함 대신 생기가 돌았죠. 아기를 재우며 낮게 자장가를 부를 때면 그 목소리가 참 고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손주는 유치원을 다니고 며느리는 여전히 살림에 부지런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손주를 맡아줄 테니 잠시라도 쉬라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 일인데요. 그 고집이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표정이 자주 굳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손주가 웃어도 반응이 느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며느리는 늘 짧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그냥 좀 바람 쐬고 싶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놀랐습니다. 댄스 스포츠라니 그 단어가 며느리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이해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살림만 한 사람이니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죠. 그래, 잘 됐다.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릴 줄은요. 며느리가 댄스 스포츠를 배우겠다고 말한 다음 날, 그 아이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손놀림이 경쾌했고 음식 냄새에도 묘한 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된장찌개의 간도 꼭 맞았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 특유의 정갈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수저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음 한켠의 문이 살짝 열린 사람처럼 그 아이의 움직임에는 오래된 긴장이 풀린 듯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부터 며느리는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늘 앞치마 차림으로만 보던 며느리였기에 그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외출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밝은색 스니커즈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젊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나이에 저런 시간이 있어야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얼굴빛이 환했습니다. 볼에 열기가 살짝 돌고 눈동자는 평소보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이가 웃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잊고 살았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괜스레 마음이 아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온 날엔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설거지 소리가 가볍고 식탁 정리하는 손길에도
박자가 있었습니다. 손주를 부를 때의 목소리에도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며 웃을 때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따라붙었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듣는 밝고 자연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으며 저는 모처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도 이제야 좀 사는 거구나. 그동안 살림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자신을 묶어두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 낳고 살림하고 남편 챙기고 시부모 모시며 단 하루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야 자신을 찾는다면 그걸 막아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손주와 시간을 길게 보내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며 조용히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운동을 다녀온다는 이유로 집안이 잠시 조용해지는 게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는데 이젠 얼굴빛이 고왔습니다. 피부도 한결 맑아졌고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깐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몰래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이젠 여자가 됐구나. 그 말이 속으로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입니다. 며느리의 그 밝은 모습이 반갑기도 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봐온 며느리의 얼굴과는 달랐으니까요. 늘 단정하고 조심스럽던 아이가 어느새 가볍게 웃고 허리를 펴고 말투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며느리 앞에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건 눈으로 보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춤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 식탁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 없던 이야기들이 오갔고 며느리는 간혹 수줍게 웃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댄스 강사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고 음악 이야기를 할 때면 손끝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10년 전 결혼 전에 젊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이상하게도 좋았습니다. 아이처럼 설레는 그 얼굴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걸 생각하니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변화를 본 날엔 밤에 혼자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살아나지. 그동안 이 아이는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기대한 것들이 떠올라 조금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살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 여겼던 것들, 그런 생각이 이젠 낡은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다니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도 그걸 느꼈는지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가 안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예전보다 훨씬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질 때면 저는 부엌에서 국을 젓는 손길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을 오래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됐지. 내가 바란 건 결국 그거였는데 며느리가 행복해 보이면 그게 곧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녀오는 시간이 늦어져도 집안일이 조금 미뤄져도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춤을 배우기 시작한 후 우리 집의 공기는 잠시 동안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집안에 볕이 들었고 그 웃음이 다시 제 얼굴로 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가리라. 이 아이가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았구나 하고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햇살이 더 강해질수록 며느리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 하지만 그 얼굴에는 피곤 대신 희미한 흥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사는구나. 그날도 며느리는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운동 가방을 내려놓으며 잠시 제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그 아이가 내 딸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 웃음 오래 잃지 말아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자 며느리의 외출은 조금씩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것도 2~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와서 밝게 웃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나가는 날이 3번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수업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나가곤 했지요. 며느리가 다녀온 날엔 얼굴이 한층 환해 보였기에 저는 딱히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주가 지나자 며느리의 일정표가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주일에 나흘이었습니다. 처음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잠깐이겠지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부엌은 고요했고 식탁 위엔 늘 제가 만든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와 숙제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놀아주는 정도였는데 이젠 숙제도 제가 봐주고 간식도 제가 챙기고 저녁밥까지 제가 차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는 날이면 손주는 제게 기대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불빛이 새어 들어올 때면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멸치 국물 끓이는 냄새도 손주의 웃음소리도 사라진 밤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나날이 바빠졌고 손주는 점점 제 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제가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것도 복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자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고 밤이면 종아리가 부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쑤셨고 손주 숙제를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좋아서 나가는 일인데 그걸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나들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길어졌고 연습이 늘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저녁을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 몫의 밥그릇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덮어두곤 했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요즘 왜 집에 잘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이의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춤 배우러 갔잖아. 금방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금방이라는 단어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날의 저녁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손주가 잠든 후 거실 불을 끄고 앉으면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커서 마음이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취미로 생각했지만 이젠 며느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그 아이의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웃고 활기차고 집에선 볼 수 없던 빛이 얼굴에 돌았습니다. 그걸 보는 게 좋으면서도 이제는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우리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느끼는 피로가 단지 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로 멀어지는 며느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했는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 내가 조금 더 견디면 되지. 그렇게 매일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참는 일에도 끝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손주 돌봄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밥을 차리다가 국을 엎질렀습니다. 팔이 떨리고 허리가 굽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와도 방문이 닫히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질문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 며느리의 외출이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넉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중 며느리가 집에 머무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주 4회였던 수업이 어느새 연습과 모임으로 이어졌고 외출의 이유는 늘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은 연습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엔 대회 준비가 있어서요. 처음엔 생소하던 말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이 손주의 하루는 완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를 깨우고 급하게 밥을 차려주고 학교 가방을 챙겨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반찬거리를 사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주 학교 시간에 맞춰 나가 기다렸습니다. 학교 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다른 할머니들도 종종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분은 바쁘신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취미생활 좀 하느라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 대답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잠시일 거라 믿었는데 이젠 잠시가 아닌 생활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금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는 날이 드물어졌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날도 손주를 재워놓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가을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창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운동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소리, 그 짧은 소리마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 말 한마디 뒤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함이 쌓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손주에게도 아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균열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니? 그 말은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생각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물론 그러겠지.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단다. 하루 종일 아이 챙기고 밥하고 이젠 힘이 붙여.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하루도 제 마음대로 산 적 없었어요. 집안일, 시부모님, 남편, 아이, 모든 게 저한테 달려 있었잖아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랜 억눌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10년의 시간, 그건 분명 희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생이 지금의 이 무너진 균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마음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서글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는 닿지 않는 벽이 그 사이에 생긴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부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김식은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한참 동안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아닌 마음의 무게가 더 크게 눌러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사이가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뭔가를 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은 채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직장에서 막 돌아온 듯 정장 차림이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 아내 좀 설득해보면 안 되겠니? 그 말이 나가고 나서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아들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차분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힘드신가 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식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짧고 단단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고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기색이 보였지만 며느리는 눈을 피한 채 부엌을 떠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온도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통하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은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은 듯 했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이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렵고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댄스복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등을 꺼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았고 무언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저녁마다 들리던 식기 부딪히는 소리, 손주의 웃음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멘트까지 모두 멎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식은 채 남아 있었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출근했고 며느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는 말없이 부엌으로 나와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워도 그날의 대화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작은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남은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외출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2~3시간이면 돌아왔는데 이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늘 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저녁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고 목욕까지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는 밤이면 손주가 잠드는 시간까지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그 물음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그 금방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서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찬밥 한 숟가락을 뜨곤 했습니다. 그 밥맛은 쓰고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골목 어귀의 웃음소리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 말 뒤에는 어떤 벽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춤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로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 아이의 숨구멍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속에서 며느리는 다시 살아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저는 현관 앞에서 오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밖의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제 마음도 서늘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늦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고 현관 불빛만 켜진 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 없니? 아들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대답이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히 집안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단지 집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것은 모처럼이었습니다. 이틀, 아니 사흘 만이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운동 가방이 내려앉는 소리에 저는 자연스레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하기보다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아들도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은 식어갔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셋이 모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댄스 스포츠 대회가 있어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은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설명이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정을 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짧은 물음에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 기간 포함해서 사흘 정도요. 그 뒤로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사흘이라니, 손주 학교는, 밥은, 집안일은 누가 챙기나. 그 모든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옆 벽에 기대어 있던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미 짐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이건 제 일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걸. 몸은 집안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식탁 쪽으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가 예의였는지 혹은 마지막 인사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바깥의 찬 공기가 잠시 스며들었다가 곧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가 놓고 간 숟가락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물은 이미 식었고 밥 냄새 대신 텅 빈 공간의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바라보며 그동안 미뤄왔던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뭔가가 끊어졌구나. 그날 밤 며느리가 떠난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마다 불빛이 번졌지만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이미 잠들었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에 식은 국그릇에 닿을 때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집안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채 밥을 한 입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아이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국 한 그릇을 떠서 앞에 밀어주어도 밥 한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넣어도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3번쯤 돌아갔을 무렵 손주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목소리보다 먼저 진심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다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무관심한지, 왜 함께 있지 않은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작은 어깨로 감당하고 있는 그 무게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마음속의 울음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손주의 울음은 처음엔 작게 떨리다가 이내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오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벽에 부딪혀 울리고 그 울림이 제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깃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울고 있는 그 얼굴을 품에 묻은 채 등을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너무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돌아올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린 채 떨리고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고 작은 숨결이 어깨에 닿을 때쯤 저는 문득 오래전 제 아이를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따뜻한 체온이 있었고 그 체온이 제 삶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품에 있는 아이는 그 따뜻함보다 외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 안이 어둑해지자 손주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작은 손은 여전히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밤 손주의 눈물이 베개에 닿아 어둡게 번진 자국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해하려고 애썼던 마음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했던 날짜가 지났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남은 전송 완료 표시만이 그 아이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대회가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 준비나 뒷정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틀째가 되자 마음이 불안해졌고 셋째 날이 지나자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는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더 기다렸습니다. 현관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고 엄마가 들어오면 보여주겠다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조그만 손이 색연필을 쥐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수한 기다림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아들은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불안이 겹쳐 있었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니? 짧은 물음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들도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로는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차창을 스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멜로디 하나 없이 희미한 정적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안쪽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끝으로 가방 끈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아들이 날짜를 말했고 저는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더하더니 실종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위에 배우자 30대 후반 여성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혔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비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경찰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빠릅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번져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이 멍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는 걸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모든 집마다 불이 켜져 있는데 유독 우리 집만 어둠 속에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 속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불안한 꿈을 꾸는지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허공에 흩어져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자 잿빛 하늘이 창밖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마당의 화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신고하셨던 분 찾았습니다. 그 한 문장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휴대전화를 받아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댄스 스포츠 학원 근처에 있었대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춤을 배우러 나간다고 했던 곳, 그곳에서 며느리가 있었다니 안도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은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람 소리도 도로 위의 소음도 모두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오래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작은 상가들이 이어져 있었고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주소 앞에 차를 세우자 주변은 낯설고 싸늘했습니다. 그곳은 춤 연습실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대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낯선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놀람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만남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그를 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채울 수 없는 긴 세월의 거리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아이, 집안을 지탱하던 손길, 그 모든 흔적이 순식간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문이 덜컥거렸고 담장 위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적막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에서 흩어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도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흐릿한 풍경을 보며 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좁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닥을 스쳤고 그 소리가 오히려 사람의 숨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 이제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한 문장은 너무도 조용하게, 그러나 한 집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흔드는 힘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멈춰섰습니다. 그 얼굴은 낯빛이 사라진 듯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동자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귀가 잘못된 걸까 싶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리 없다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닐 거라고 마음이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사람처럼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였고 손끝이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향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들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히 제 손을 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뒷걸음을 치더니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밖은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흐릿하게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 비로소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너 왜 아무 말도 못했니? 왜 그렇게 멀뚱히 보고만 있었니? 목소리가 떨려서 문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이 행복했다는 말이, 그 아이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저 사람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웃던 며느리, 손주를 안고 웃던 그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밀려왔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서류 몇 장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만으로 10년의 세월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날 아들은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저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어디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밥은 그대로 식었고 출근 준비를 하는 손끝은 느렸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제게 짧게 인사만 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숙제를 하고 저는 저녁상을 차렸지만 식탁 건너편의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는 소리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아닌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들은 방에서 불을 켜둔 채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거실을 서성였고 멈춰선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런 알림이 없었는데도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다가가려다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주가 잠든 뒤 아들은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짧고 거칠고 때로는 끊긴 듯 이어졌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불빛 하나 새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아들은 조용히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좀처럼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손주와 놀아주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그저 아이가 옆에 있어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밥을 짓고 집을 닦고 아이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무너져가는 마음을 붙잡을 방법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아들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침묵 속의 고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아픔이 날마다 제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저녁이 되었고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하루 속에서도 아들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날들이 지나고 햇살이 부드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들이 조금씩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표정에 서린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손주의 도시락을 챙겼고 학교 앞까지 함께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이전처럼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국을 덜어주며 조용히 웃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작고 잠깐이었지만 그 미소 하나로도 오랜 밤이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아들은 거실에서 아이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필 긋는 소리와
작은 숨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단순한 일상의 소리가 이토록 평온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직접 카트를 밀고 손주는 장난스럽게 과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긴 시간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은 저를 도왔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식탁을 정리하거나 늦은 밤 손주를 재운 뒤 남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그릇을 헹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다시 일어나고 있구나. 저녁이면 세 사람의 웃음이 식탁에 퍼졌습니다. 손주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도 아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가 조금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쉼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손주의 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이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는 소리였습니다. 그 잔잔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부엌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부드럽게 흘렀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 셋은 비로소 새로운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에 조금씩 평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햇살이 기울고 식탁 위로 붉은 빛이 스며들 때쯤 손주가 아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책가방을 내려놓은 손주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접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세상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나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담담한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안쪽에는 깊은 단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오지 않으신단다.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손주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 물음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왜요? 아들은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이 잠시 머물다 조용히 아이의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엄마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어. 그걸 하려면 떠나야만 했던 거야. 그 짧은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손주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마음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복잡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쪽에서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불 켜진 식탁 위에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나누는 듯 고요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묵직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고 창가로 떨어지는 빛만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서운함도 혼란도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의 앞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오래된 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의 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둑해지고 식탁 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이해와 용서의 첫 기운이 아주 작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손주는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은 세상의 걱정을 모르는 듯 평온했지만 그 옆자리에 더 이상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계속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이불 밖으로 내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내게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나에게 남은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 내가 안아주고 이 아이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야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재를 탓하거나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가 되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오히려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안도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나는 손주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젠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지만 내 마음에는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학교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저녁이면 숙제를 봐주고 잠이 들기 전까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금씩 그 모든 순간이 내 하루의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의 웃음이 다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웃음이 내 하루의 힘이 되었고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단하고 삶은 여전히 버겁지만 내 마음 한가운데엔 확실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창밖에 비가 그치고 달빛이 조용히 마당을 비췄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